안녕하십니까. 바른스쿨 소영민입니다. 이제 강의가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바른스쿨을 10강까지만 하고 안 할 생각은 아니고요. 한 100강까지는 최소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테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10강까지는 아주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강까지의 얘기도 살짝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뒤처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시간, 그리고 투자를 하는 비용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투자한 시간이 분명히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9강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죠. 나랑 관련이 돼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거고요. 나하고는 전혀 관심 없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얘기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쉽게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집값이 올라갈까? 야, 아파트값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나 그냥 전세 살까? 월세 살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만약에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아파트값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겠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받아 산 그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집값은 과연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건 제 의견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 세계 부동산 경기는 각 국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성격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지금 바른스쿨을 진행하고 있는 제 의견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소영민 말이 정확히 이렇더라 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어떤 기간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 내용을,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거주지가 어디시죠?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유형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혹은 주택에 살고 계신가요? 전원주택이요? 호텔에 살고 계신가요? 다양할 겁니다. 다양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거주 유형을 보면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러면 제가 아파트를 조금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파트를 분석해보면 향후에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60%가 아니라 거의 70%가 이상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7층 혹은 8층 이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이 아파트가 다 고객님 건가요? 아파트에 놀이터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놀이터나 주차장은 소유가 누구의 소유일까요? 누구 걸 거예요? 놀이터는 누구 거예요? 놀이터는 주인이 없나요? 애들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주인이 있냐라는 거죠. 건설사 건가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거? 아니면 경비 관리소 거예요? 정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요, 다름 아닌 그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입니다. 아파트의 주인들로 n분의 1로 나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셨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등기부등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주소만 알고 있으면 등기부등본은 다 떼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실제 거래된 거래가라든지 거래 시기라든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지 지분이라는 게 써져 있습니다. 뭐가 써져 있다고요?
대지 지분이라는 게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 단지 울타리가 예를 들어서 3,000평입니다. 몇 평이라고요? 3,000평인데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가구 수가 총 100가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몇 가구가 살고 있다고요? 1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다 30평짜리 동일한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평수로. 그 동일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총 3,000평인데 100가구면 한 가구당 대지 지분이 몇 평일까요? 3,000 나누기 100 하면 대지 지분은 30평이 될 겁니다. 사실 평이라는 단위가 없어졌는데 한 평은 몇 제곱미터죠? 예, 맞습니다. 3.3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곱미터로 표현을 안 하죠. 그치? 아직까지도 이 한 평, 두 평, 평수로 얘기하는 게 좀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도 바른스쿨도 평으로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하면 제곱미터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평의 단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30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부동산,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전환점, 계기는 뭐였냐면 재건축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들어보셨죠? 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냐면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오래된 아파트들의 특성이 뭐냐면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예, 아파트 층수가 몇 층이나 됩니까?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20, 30년 된 아파트들, 5층짜리 아파트들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 몇 층 이상으로 바뀌나요, 요즘에? 20층, 25층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5층짜리 아파트인데 이 지역을, 이 3,000평짜리 이 땅을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는 100가구지만 몇 가구가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요? 몇 가구나 들어올까요? 한 25층짜리로 지어지면 500가구는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500가구.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500가구로 100가구였던 게 500가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고 난 뒤에 100가구에서 500가구로 바뀌었다는 건 대지 지분이 30평이었는데 재건축이 진행된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대지 지분이 각 집에 몇 평씩일까요, 이제? 몇 평이요? 예, 6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 3,000평에서 평을 500가구로 나눴기 때문에 6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살고 있던 100가구 주인들은 자기의 대지 지분이 30평에서 6평으로 줄었습니다. 몇 평이 없어졌죠? 24평이 없어졌습니다. 24평이 대지 지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100가구 살고 있던 사람들은 24평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강남으로 따지면 대지 지분 24평이라고 하면 이 한 평당 땅값이 보통 주거지는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3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24평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7억 2천만 원의 보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7억 2천만 원의 보상이. 그러면 보십시오. 원래 살던 100가구를 살던 사람들은 7억 2천을 어떤 형태로 보상을 받을까요? 원래 24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집으로 돈 하나도 내지 않고 깨끗한 집으로, 가구가 다 만들어져 있는 집으로 그 7억 2천만 원의 보상액만큼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주느냐? 새로 들어온 400가구 사람들이 이 24평의 지분을 그만큼을 보상하면서 자기 지분으로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 지분만큼의 값어치가 원래 원주인들한테 돌아가게 되면서 가구수는 늘어나게 되고,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상권을 확장시키고 마트가 생겨나고 하면서 결국에는 집값을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미 20층짜리로 지어져 있고 30층짜리로 지어져 있는 대지집은 6평짜리가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재건축했을 때 집값이 올랐던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게 40층짜리 50층짜리로 지어져 봤자 대지 부분이 남는 건 3평으로밖에 나눠지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다 모두가 반대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미 높게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시 재건축이 진행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경기의 미래는
사실 얼마나 아파트를 잘 짓느냐가 아니라 사실 앞으로는 얼마나 리모델링을 잘하는지가 건설 기업이 살고 죽을 확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건 강사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을 법제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강남에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비싼 것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2002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가 됐습니다. 14년이 지났죠. 지금 타워팰리스 가보십시오. 좋은지. 제가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집에도 놀러 가보고 아파트 가보는 편인데 타워팰리스 1차는 좋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미 트렌드에도 많이 뒤처져 있고요. 벽은 금가고 낡았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다 해이해져 있습니다. 분양된 당시보다 집값은 현저하게 30% 이상 다운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강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건축을 하지 못하면 집은 오래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낡아진 집은 제값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높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집값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아파트 값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대지 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도 땅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의 건설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대지 지분이 땅값이 강남이 땅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건설 비용이 조금 들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땅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땅만 잠깐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땅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땅. 우리가 땅을 크게 지목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혹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땅이 가장 좋은 땅들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70% 이상이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도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죠. 경사도가 높은 산들은 개발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를 짓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이 평야지대에 대도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부분 우리가 지목이 임야가 뭐예요? 산이고요. 또 전이 뭔가요? 밭입니다. 답이 뭐예요? 네, 논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 투자하려고 할 때 지목이 논이냐 밭이냐 아니면 산이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좋은 전원주택지나 이런 데는 오히려 임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땅은 우리가 논이죠. 논인데 여러분들 쌀농사, 벼농사 짓는 곳이 논입니다. 논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삐뚤빼뚤했던 논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논이 경지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 경지정리가 돼 있을까요? 경지정리를 1980년도부터 엄청나게 경지정리를 해서 지금은 계단식 논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게 경지정리가 된 논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나 가야지 저기 전라도 남쪽 끝에 섬마을이나 가야지 다랭이 마을 이런 데처럼 이 계단식 논이 있지. 지금은 다 경지정리가 돼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CM님? 경지정리를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농업의 기계화였습니다. 네모 반듯해야지만이 모를 심을 때 쓰는 이항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농기계 장비가 원활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지정리를 한 첫 번째 이유는 농업의 기계화였고요. 두 번째는 수로 확보였습니다. 이 수로 확보였는데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경지정리가 되면서 논이 보통 논의 넓이 단위가 평인가요? 논은 마직입니다. 마직이 들어보셨나요? 논 한 마지기가 몇 평인지 아세요? 네, 200평입니다. 한 마지기는 200평입니다. 논 한 마지기는 200평인데 이 한 마지기에 200평인데 보통 경지정리를 하면서 5마지기를 기준으로 경지를 나눠놨습니다. 5마지기면 몇 평이에요? 한 마지기가 200평이니까 1000평입니다.
천평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 천평,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논이 평당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까요? 한 평의 논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평당 가격이? 저기 지리산 자락으로 가면 뭐 아직도 5만원, 10만원짜리 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 근교의 논은 평당 100만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 논들도 있습니다. 여기 분당, 판교, 일산, 과천 이런 데 가면 논 한 평이 한 평당 500만원, 1000만원에 육박하는 논들이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논이 아닙니다. 저기 청평, 가평, 산으로 평자 들어가는 강 옆으로 가야지 200만원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싸게 잡아서 이 서울 수도권 근처에 있는 논이 평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이면 이 논 하나가 1000평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1000평짜리 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원 곱하기 1000평 하면 10억입니다. 10억.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논 하나가 10억씩 된다고요. 근데 그 논을 본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논은 대부분 맡겨놓습니다. 임대를 합니다. 근데 그 임대료가 저기 지리산 자락에 있는 평당 5만원짜리 논이랑 여기 수도권 근교에 있는 평당 300만원짜리 논이랑 임대료가 동일합니다. 왜 똑같을까요? 300만원짜리 논에서 쌀 농사를 짓는다고 쌀이 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거기 작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논을 임대해주는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그 임대료가 한 마지기당 쌀 한 가마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임대료가 한 마지기 200평당 쌀 한 가마니, 쌀 한 가마니 값은 2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유기농 쌀이 한 가마니에 25만원, 30만원 됩니다.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예요? 예, 맞습니다. 80kg입니다. 규정된 한 가마니는 80kg예요. 80kg당 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평짜리 논, 5마지기짜리 논을 임대해주고 나서 받는 돈이 20만원씩 곱하기 5면 1년에 100만원인 겁니다. 결국에는 10억짜리 논을 빌려주고 나서 1년 동안 100만원 받는다고요. 10억의 10%면 1억입니다. 맞죠? 10억의 1%는요? 1000만원입니다. 0.1%를 받고 논을 임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넣어놔서 2% 이자만 받더라도 1년에 2천만원씩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고작 얼마 받고 있다고요?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50억짜리 논도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팔지 않고 있습니다. 왜 팔지 않을까요? 땅값이 오를까봐. 그동안 이 논값이 올랐던 걸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떠냐면 고평가된 비활성화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비싼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60세 이상에서 갖고 있는 땅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전으로 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갖고 있는 자식들이 20, 30대, 30, 40대 자식들이 이 돈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이 돈을 그대로 한 달 1년에 100만 원씩만 받고 임대를 해놓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공급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고평가된 비활성화 시장이 활성화 시장으로 바뀌면서 평가가 고평가보다는 저평가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땅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파트값은 어떻게 된다? 아파트값의 주체도 결국엔 땅값이었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떨어지면서 아파트값도 떨어뜨릴 겁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셨나요? 이게 부동산의 강사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